네, 원달러 환율이 또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1,400원대 환율도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환율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쇼미더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일 국내 금융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1,400원대로 계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예, 우리나라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한국은행 통계 사이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그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주요 한 43개국의 통화 가치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강달러 기조 속에서 많은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 43개국 중에서 우리가 42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밑에서 40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보다 더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국가는 세 군데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파운드, 아르헨티나의 페소, 그리고 스웨덴의 크로나 이 세 군데인데 이 세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에요. 네. 영국은 10% 수준이고 스웨덴도 거의 9% 수준이고 아르헨티나는 70%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내부의 내수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하니 그 세 개 국가들은 이렇게 자국의 화폐 가치가 급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나머지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약세로 돌아선 거는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연말까지 남은 우리가 각국의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준금리 변동의 시계열이 우리가 지금 이 금리 역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한은에서 금통위원회의가 이제 연말까지 2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2번인 거고요. 근데 미국의 연준 회의는 3번 남았거든요. 근데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웰 의장이 발언을 했지만 앞으로 강경하게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세 차례 모두 2단계 이상의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단행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화와의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상당 기간 유지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도 원화가 약세일 유인이 크게 하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환율과 금리가 같이 가는 거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긴축 기조가 계속 가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군요. 지금 미국의 그 거시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그 좋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 달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또 다시 올릴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 가까운 그러니까 2단계, 3단계의 동시에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신흥국들은 미국이 이렇게 2단계, 3단계의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그 기조에 발맞춰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똑같이 해당 국가들 모두 금리를 2단계씩 올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 점점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했었을 때 단기간에 이렇게 한 번에 그 금리를 2단계 이상씩 올리는 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한은 총재께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대응하라고 약간 예고성 발언을 하신 게 남은 금통위원 회의 때 한 단계씩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단계씩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2단계 이상씩 3차례 올릴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금리 역전이 유지될 수 있죠. 네. 이번 달 이제 FOMC 회의가 21일, 22일인가요? 20일, 21일. 여기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지금 그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확률적으로는?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도모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정부 사이드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나서 돈을 푸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이제 수행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미국의 20대, 30대 저 층에게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
주겠다라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금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전체 GDP의 1%를 차지하는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또 추가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20, 30대가 평생에 걸쳐서 자신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될 게 일정 부분 탕감이 되고 나면 20, 30대는 소비 여력이 굉장히 왕성한 층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갚아야 될 빚도 줄어들었으니 더더욱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긴축을 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돈을 풀고 있고, 이 때문에 파웰 의장 입장에서는 이 돈 푼 것까지 상쇄하면서 물가를 잡으려면 더 훨씬 높은 고강도의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시 우리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도 커지는 것이고, 지금 가뜩이나 최근 며칠 사이 추세를 보면은 이 상승 행진인데, 외환 당국이 이제 장중 구두 개입에 나서도 아무래도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별다른 어떤 효과적인 카드가 없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지금의 이제 환율 기조는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한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요. 우리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두 개입을 통해서 제2의 IMF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기간 너무 빨리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긴급 그 한은에서 환율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지금의 환율 기조가 구두 개입만으로는 이게 완전히 안전적인 상황으로 돌아서지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상품 수지마저 적자로 이제 돌아섰고요. 8월에 이제 경상 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단이 한은에서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재정 수지 적자와 경상 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 자, 이것도 이제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환율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스스로 외화를 벌 수 있는 채널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었을 때 또 환율이 안정적일 수 있는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외화 수급의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 중에 하나가 수출이었는데, 네. 지금 가장 주력 수출국인 중국과의 교역이 중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로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해줬던 많은 신생 개도국들 같은 경우 IMF나 월드뱅크 집계한 보고서마다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향후 1년 안에 신생 독립국 신흥국들 중에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국가가 20개국에서 40개국에 가깝다라는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수출로 이어져서 다시 외화 수급이 원활해지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국가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쌍둥이 적자까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에 환율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그 쌍둥이 적자는 그 연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올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까지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 이게 대외 신인도 하락을 좀 우려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국채를 발행했었을 때 수용률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축통화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엔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신용 등급은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IMF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여러 근거들이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국채 발행 등의 효율성, 수월성, 이런 것들을 들러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전개될 경기 급락이라든가 대외적인 쌍둥이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 요소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안심하지 말고 대응책을 하나씩 만드는 게 구두 개입 이상의 환율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 더욱더 이제 부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무역 수지는 계속 그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대외 신인도 하락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돌고 돌아서 환율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악순환의 구조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앞으로의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우리 원화를 프록시 통화라고 불렀습니다. 예. 번역하자면 이제 대용 통화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사실 국제 그 외환 시장에서 원화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대신 위안화가 관심의 대상인데요. 그런데 위안화 시장은 완벽하게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에 투자하고 싶어도 개방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예. 위안화 대신 위안화 가치와 동저화 현상이 높은 원화에 투자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원화에 대한 가치가 일부 높아지는 요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의 그 동조화 현상이 많이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서 치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는 원화 가치와 위안화 가치가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국제 외환 시장에서 한국 원화 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요인이 구조적으로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의 환율을 예측했었을 때 여러 변화의 흐름과 다른 구조적인 이제 중국 그 위안화의 가치와 원화 가치의 괴리감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 스스로 자생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환율의 이 불확실성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가운데 자, 이 환율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거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가계 살림살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그 각 개인들 그리고 또 좀 취약계층 아니면 뭐 중소기업, 명세 업체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상대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일정적인 예상폭을 벗어나는 행보로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환율의 불안전성을 해칭하기 위한 내부의 인력이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일정 예상치를 벗어나는 환율의 변동은 회사의 커다란 경영상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환율로 인한 커다란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좀 모니터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인상되는 것은 직접적인 우리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여러 원자재 수급에서 절대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구조상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또 관리하기 위한 또 별도의 품목마다 관리를 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을 확보해 둬야 되는 그런 상황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걱정인데 여기 태풍까지 와가지고요. 추석의 물가 상황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 뭐 많은 분들 이제 명절 앞두고 이제 제사상 차리는 물가도 걱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추석 지난 다음에 물가가 더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먹는 식품 관련한 업종들의 회사들이 앞으로 대폭적인 식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라면이나 과자류 같은 것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에너지 가격인데 네.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가야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풀 꺾였긴 했습니다만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상승 기조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급 체계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의 인상 내지 또 다른 압박 요인으로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에는 이제 이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물가는 사실 가을을 정점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의 늪으로 좀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스태그네이션이 현실화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점점 이제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고강도의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기조에 대응하기라는 것은 많은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더욱더 장기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안 보여서 이러한 경기 침체가 같이 일어나는 것도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이 경제 상황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비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